들었습니다. 사람 한 명도 없고 카메라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 명 보고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해봤는데 제일 힘든 강의가 누구냐면 기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하고 기자들 대상 강의가 제일 어렵고요. 왜 어렵냐면 기자들은 자세가 들으려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게 뭐 이러다가 강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자들이 갖고 가서 좋아하세요. 갈 때쯤 되면 앞으로 와 있으면 강의가 성공한 거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전혀 호응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게 뭐냐면 제 앞방에 제 연구실에 학교 연구실 같은 층에 맞은편 연구실에 계신 우리 김요한 교장 선생님 계시고 저한테 배웠던 학생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러면 이게 가장 힘든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굉장히 농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배학생도 그러시고 이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어쩌면 좀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제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강의를 기대하셨으면 그냥 잘못 오신 거고요. 제 전공이 매체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 미디어라는 이 미디어가 우리 인간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 이런데 특강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같이 과에 있는 이강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놀리는 게 뭐냐면 당신 맨날 가서 소셜 미디어가 어떻고 현대 미디어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정작 당신은 소셜 미디어 하나도 안 하잖냐. 저 페이스북 없습니다. 그런 의지적으로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NS 카카오톡도 가입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요즘은 모든 회의를 카카오톡상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안 들어가면 회의 주제가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카카오톡은 하는데 SNS를 안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SNS에서 좋아요 횟수를 보는 게 좋으시겠지만 저는 샤이한 사람이 돼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남들이 아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핸드폰, 스마트폰도 없는 세상이 정말 좋습니다. 요즘 너무 이렇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물망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첫 페이지 슬라이드 치우기 전에 한 10분 갑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쓴 미디어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인데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 이해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얘기는 그 사람 책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미디어 이해가 전국 대학이 선정한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웬만한 대학 필독서 30선, 50선 안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책 다 읽은 사람 대한민국에 100명 안 될 겁니다. 근데 대학에는 항상 넣어놔요. 대학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넣어놓고 심지어 고3들 논술 교재로 막 써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접니다. 이게 과연 학생들한테 이해가 될 것인가? 저한테 설명 들었던 학생도 있지만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 책이 꼭 들어가는가? 그 책을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방법이 책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미디어 이해는 책 제목만 이해해도 반쯤은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은 1시간 안에 단기 속성만으로 그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수 쳐드려요. 미디어에 의해 Understanding 미디어 부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확장이에요. Extension of Man.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잘 모르고 착각하고 사는데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공물이 다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는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신체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샬 맥루한 얘기입니다. 옷, 피부의 확장,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자전거는 다리의 확장, 자동차도 다리의 확장.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활자, 말하기, 음성언어 이 전부 다 이제 우리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맥락이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버릇처럼 도구하고 우리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익숙해져가지고 우리 신체를 벗어난 다른 부분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우리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고 필요 없으면 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식이 우리를 미디어가 우리한테 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미디어가 우리 몸의 확장인가? 그다음 미디어가 왜 우리 밖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 도끼나 이런 거 들고 쓰다가 안 쓰면 두잖아요. 도끼를 우리 몸 안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하이데거나 맥루한이나 동일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미디어는 떨어져 있지만 이 미디어를 쥐는 순간 그 미디어를 쥐기 전에 인간하고 쥐고 난 뒤에 인간은 다른 인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확장입니다. 간단한 예로 칼이 있어요. 배칼이 있는데 사시미 칼이 있는데 제 와이프 손에 있으면 요리하는 식도가 되지만 이 깍두기들한테 가면 연장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이 무슨 죄가 있나? 칼을 잘못 쓴 놈이 문제지. 그래서 사람의 문제로 다시 또 돌려버립니다. 칼은 아무 죄가 없다. 미국 총개표가 하는 얘기죠. 총은 죄가 없다. 총기를 잘못 쓰는 놈이 문제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이 갖고 있는 날카로운 물리적인 특성이, 미디어적 특성이 없으면 칼을 쥐고 있어도 변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칼이 갖고 있는 미디어적 특성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로 이제 평소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디카를 하나 샀던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디카 처음 샀을 때 어린애들 특히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디카 사면 디카를 손에 쥐어주면 디카가 뭐뭐를 찍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디카를 장착하자마자 얘는 모든 게 뭐로 보이냐면 기사체로 보여요. 막 찍어대죠. 손도 찍어보고 와 우아해요. 맨날 모든 건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디카를 들은 순간 앞에 있는 사물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나도 변해요.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하거든요. 사물과 내가. 이거는 아주 약한 변화인데 더 강한 변화는 자동차입니다.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라는 걸 없던 애 대학생이 아버지가 이제 다른 차 사시면서 하나 줬어요. 이거 팔기 아까우니까 너 타라. 이거 자동차를 가지는 순간 얘는 다른 인간이 되죠. 왜냐면 여자친구가 오빠가 점심 못 먹으면 뭐 먹기는 뭐 학교 밖에 있는 동문 밖에 있는 어디 식당 가야지 이러는데 얘가 자동차가 장착되는 순간 뭐 칼국수 뭐 막말로 차가 없나 이러대요. 그다음부터 얘는 점심 먹으러 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어디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인간이 됩니다. 미디어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미디어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떤 미디어가 우리한테 장착이 됐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되냐가 훨씬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어떤 미디어든지 우리 인간에게 결합이 되게 되면 그 이전에 그 미디어와 결합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 공간, 패턴의 변화가 옵니다. 이 변화가 미디어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미디어가 안 쓸 때는 그럼 자동차는 우리 몸 안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몸 안에 들어왔냐면 여러분 보고 지금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면 20분이면 가지 않나? 걸어서 20분 아닙니다. 자동차와 결합된 인간의 형태로 계속 사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하철 맨날 타고 다니시는 분은 거리 개념과 패턴이 뭐냐면 지하철 결합 인간으로만 사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스마트폰을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스마트폰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학생 스마트폰 뺏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애단쳐도 어떤 애가 계속 이러세요. 더 때려봐요. 뭐 요즘 애들 이런다는데 스마트폰을 뺏으면 애들 자기 수익 목 조르잖아요. 그건 걔는 거꾸로 얘기하면 스마트폰 뺏기는 게 자기 목 졸리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는 문제는 아니란 거죠. 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 밖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걸 자꾸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미디어에 대한 오해, 미디어가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미디어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어뷰즈하기 전에, 오용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다른 방식으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개별 미디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방법이, 그러니까 특성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이제 우리가 먼저 지각하고 적절하게 비율을 바꿔주고 조정하는 게 미디어를 제대로 사용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의 이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 책은 내용은 어렵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 교재예요. 미디어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미디어는 우리의 사용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용하면 텔레비전은 우리를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책을 보면 책은 책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심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순간 스마트폰은 우리를 써요. 그래서 자기를 우리한테 심습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자기를 심어놨는지 알고 싶으시면 지금 스마트폰 끄고 한 3시간 계셔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요. 가다가 뭐 자꾸 진동이 오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육체적으로 심어진 거고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고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충전할 충전기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뭐 이런 게 뭐냐면 심어져 있는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흔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스마트폰 중독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스마트폰만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매일 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혹시 자동차 중독이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은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중독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좋아요를 몇 개나 올라갔는지 자꾸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10개가 늘었어요. 이거 보고 자꾸 반응하게 되면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자기의 고유한 방식을 심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이제 점점 깊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하는 모든 발언, 내가 찍는 모든 사진이 그냥 예전에는 사진을 찍기 위한 사진, 내가 글을 쓰기 위한 글이었는데 이제는 페이스북 결합 인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모든 표정, 모든 그 찍는 사진, 쓰는 글이 페북에 노출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표정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이미 스마트폰 결합 인간으로 페이스북 결합 인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바꾸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디어는 언제부터 그랬냐? 갑자기 최근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닙니다. 미디어는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사용한 최초의 미디어인 언어부터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왔습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게 미디어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장애가 없으면 누구나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셨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어는 하나의 고유한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몸에 각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의 일부고 나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장애가 없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볼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고안되어 있던 근대적 바라보기 방식이라는 미디어가 우리한테 심어져 있는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서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서양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람들도. 우리는 여기서 절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걸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원근법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파리 보고 구별하지만 걔들은 이파리 보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양 가지고 구별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과학적인 나무냐 돌이냐 플라스틱이냐 이걸 가지고 구분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거 당연히 다르죠. 각이 쓰고 있는 미디어가 다른데 결합되어 있는 미디어가 다르거든요. 시선도 완전히 미디어고 우리가 하는 말도 가장 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당황하거나 급한 순간에 악센트가 경상도 악센트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몸에 정말 잘 안 떨어지게 각인되어 있는 미디어, 센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운다는 게 언어를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미디어 하나의 버전을 장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말이 왜 우리한테 자연스러우냐면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미디어는 변함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미디어로 주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글이라는 걸 가졌고 그 다음에 인쇄 미디어 시기를 거칩니다. 제가 볼 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사고 구조가 어떤 인간으로 결합되어 있냐면 인쇄 미디어 인간으로 결합되어 계세요.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페이스북 꽤나 하고 내 나이에는 이 스마트 미디어 그건 꿈이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세대는 몸에 결합이 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냥 사용하고 계신 중이에요. 흉내를 내보는 거죠. 제일 코믹한 게 뭐냐면 홍준표 아저씨가 가끔 가다가
홍준표 아저씨 말고 저 누구예요? 정치인들이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에 이게 중계된다고 우리도 이제 이 SNS 세대, 젊은 세대한테 보조를 맞추려면 이걸로 중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애들 인데 가서 춤도 추고 이러는데 뭐처럼 보이냐면 광대처럼 보여요. 안 맞는 미디어를 결합시켜 놨거든요. 근데 미디어 밀도하고 결합되어 있는 미디어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홍준표 씨예요. 어설프게 뭘 그런 걸 누굽니까? 이런 걸 왜 하나 내가 그런 거 하지 말고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고 유행가 부르고 그게 어디하고 밀도가 맞아 있냐면 듣는 사람하고 밀도가 잘 맞거든요. 거기서 어설프게 SNS를 몸에 체화시킨다고 했고 자주 쓴다고 해서 체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각인되려고 그러면 생각이 SNS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하는 강의 내가 하는 게 페북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걸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 방식으로 말하고 연기가 돼야지 그걸로 결합되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보죠. 야, 너 왜 문자 보낼 때 그냥 한꺼번에 쭉 보내라 그냥 쭉 다 써갖고 딱 누르면 되는데 아빠 지금 어디야 띵띵띵띵 이렇게 보내죠. 그럼 딱 옛날에 쭉 다 써라 그냥 다 써가지고 아빠 지금 어디야 나는 뭐 하고 있는데 언제 올 거야 이러면 한 문장에 한 번 보내면 되는데 아빠 띵 오늘 언제 와 띵띵띵띵 계속 뜹니다. 그러면 나중에 막 소리가 지겹죠. 근데 그 템포를 견디지를 못해요. 끊어줘야 되는 왜 그럴까? 누구는 왜 그래? 이런데 그게 걔도 숨 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다 대놓고 왜 그럴까? 이러면 이제 그때는 알았어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숨 쉬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한다고 해서 같은 종처럼 생각되시지만 우리하고 같은 종이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 애들은 딴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걔들 보고 나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해 하는 순간 걔들은 바로 되돌리죠. 왜 이렇게 답답해? 옛날에는 이 세대차 이렇게 얘기한 세대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인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상을 접하는 필터 자체가 아예 다른 인간들이에요. 감각을 체득하는 방식 자체가. 근데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음성 언어가 나와서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지역별로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렸고요. 19세기 말까지도 어떤 지역은 문자가 없습니다. 근데 차분하면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자를 사용하다가 활자로 전환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활자에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활자가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전 세계를 같은 걸로 통일시키는 효과를 지닌 최초의 미디어로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말할 때는 말 어투 이런 게 있는데 글로 적으면 그때부터 이제 두 개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어와 문어로 나뉘어요. 그래서 말글 있고 쓰는 글이 생겨버립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쓰는 글이 인쇄가 되면 통일된 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인쇄가 개발되고 인쇄 미디어가 일반적으로 퍼지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이 표준말입니다. 표준말은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나폴레옹 혁명 이전에 프랑스 지역을 여행을 하면 고개 넘으면 말이 달라져갖고 여행자들이 굉장히 고생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는 파리 지역의 이 문화인들이 살롱에서 쓰는 고급 언어고 마르세유 언어, 프로방스 막 다 나눠져가지고 여행하는데 말이 달라져요. 사실 서울 사람들 우리 안동 거쳐갖고 쭉 오면은 우리 사투리 본격적으로 쓰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도 말 정말 원단어로 쓰면 우리하고 의사소통 잘 안 되거든요.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안 되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표준말로 쓰면은 똑같아져요. 인쇄 미디어가 만들어낸 최초에는 표준말이라는 걸 만들어서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나온 효과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전에는 느슨한 연명 정도였지 하나의 세금을 갖춘 애는 국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근대 국가를 탄생시킨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인쇄 미디어. 같은 말을 읽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표준어를 채택한 지역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국가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만큼 그러면 인쇄 미디어를 쓰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한꺼번에 됐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모든 동일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고 나면 다른 미디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2010년 후반이에요. 한 몇십 년 된 것 같죠? 7년밖에 안 됐습니다. 7년 만에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요즘 제가 아는 선배가 그 기차표 예매하러 서울역에 가더니 좀 빨리 가더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예매 창구에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스마트폰 없었는데 스마트폰 있대요. 근데 자기는 귀찮다 나는 그냥 확실하게 내가 하는 이 양반 완전 활자 미디어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기차표 끊을 때 아무도 검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 보고 지나가죠. 귀신같이 표 없이 앉아있으면 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리는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 서울 갈 때 표 끊으실 때 여기 가서 표 끊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죠? 지금 여러분 다시 옛날로 7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7년도 아니죠. 6년 전, 한 5년 전으로 돌려갖고 앱 없을 때 그때 기차 타던 시스템으로 하라 그러면 갑자기 막 부글부글해지면서 이 무슨 미개한 짓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조카나 후배가 여러분 볼 때 그렇습니다. 저 스마트폰을 들고 이 무슨 미개한 짓이야 전화나 하고 문자나 보내다니 그러면서 카톡 할 줄을 알면 나 카톡 잘해 끔찍한 거죠. 100만 원 들여갖고 카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을 볼 때는 솔직한 말로 돈이 엄마 아버지 거니까 그런 말은 못하지만 그냥 한 5만 원짜리 싼 거 사 쓰세요. 어차피 차이가 없잖아요. 전혀 효과나 이런 것도 없고 다른 앱도 안 쓰는데 우리는 다른 100만 원짜리를 장착하면 100만 원의 포텐셜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어차피 안 되는 100만 원을 아버지는 돈 버니까 제일 좋은 거 뭐 갤럭시 8 들고 다니는데 자기는 답답한 거죠. 왜 아버지는 바꿔달라는 바꿔주지도 않고 자기는 자기 돈 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언하죠. 역시 우리 아버지와 나는 다르구나. 다른 종족이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저만 해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요즘 애들 말 줄여서 하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 워낙 많으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검색합니다. 세일을 신조어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말도 얼마나 좋은 반응입니까? 수업 시간에 막 애들 제가 저 딸에는 막 옛날에는 하면 한 번씩 그런 얘기하는데 실망하고 돌아서면서 니들 나빠 임마 너 선배들은 웃어줬어. 그러면 그때 막 웃어요 또. 그럼 또 뭔 얘기하면 웃을까 말까한데 참지마 웃어 뭐 이렇게 얘기해. 잘 안 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웃기는 템포하고 걔들이 웃는 템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웃느냐. 차라리 옛날에 나왔던 서영춘 시대의 슬랩스틱을 하면 웃습니다. 웃어! 이러면 웃어요. 즉각적인 건 웃는데 생각을 해보고 막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든 뭐 이런 뭐 덩다리 시리즈니 이런 얘기하면 애들 끔찍해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은 촉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가지고 웃어야 되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옛날에 우차사 기억나십니까? 조금 지금 한 40대 후반만 돼도 우차사가 왜 웃긴지를 고민해야 했어요. 그거 싫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뭐 근데 쟤들은 재밌다고 따라하고 이러는데 저걸 왜 하고 있나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미디어가 장착되어 다른 인간이라는 걸 이제 인정해야만 하는데 이게 요새 애들은 이상을 가지고 이상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스퀘어란 말을 하는 게 영어로 스퀘어가 뭐냐면 공명정대한 사람 그 다음에 반듯한 사람 이런 뜻이었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는데 그게 뭐로 바뀌었냐면 깝깝한 반듯하니 깝깝한으로 바뀌었어요. 그 미디어가 정착된 양식이 달라지면 감각 밀도가 달라져서 전혀 다른 인간으로 탄생하거든요. 저는 한 번씩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여기도 이제 창조 아카데미인데 제일 우리 상상 놀이터 이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지금 아이디어는 뭡니까? 새롭고 창발적이고 참신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아이디어 영어 단어를 IDEA 써놓으면 대부분 이게 뭐야 그러면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고전 철학 듣는 사람은 이데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어가 똑같잖아요. 이데아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 근데 세상에 처음 저 말을 했던 플라톤이 들으면 뒤집어질 그릇이죠. 자기가 했던 말에 정반대 방향이 가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구불변의 그 무엇인 이데아가 갑자기 영구불변이 아니고 항상 새로워야 되고 새롭게 나오고 창발해야 되는 게
아이디어 같은 단어를 쓰면서 전부 반대 방향에 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좋은 뜻의 말들이 지금 미디어 세대들한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했죠. 너 이렇게 행동을 뭐 반듯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행동을 반듯하게 해라. 이게 그 선생님 참 점잖으시지 않냐? 그러면 점잖으시지. 이게 아버지 앞에서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미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반듯하고 선생님이 자상하고 선생님 자상한 거 싫죠? 선생님 자상하면 안 되지. 큰일이지. 선생님은 자상하면 안 되고 시크해야지. 뭐해? 자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니? 니는 뭐 잠깐 선생님 제발 그만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밀도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갖고 왔던 이해가 뭐냐면 말 미디어 쓰던 사람들하고 글 미디어 쓰던 사람들만 해도 차이가 그래도 분명합니다. 글 미디어 쓰던 사람들, 말 미디어 쓰던 사람들이 차이가 분명한데 이것만 통해도 두 인간이 완전히 다른 인간인 걸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은 10년 정도의 단위로 태어날 때부터 다른 미디어를 쓰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식사할 때 보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거는 제가 하는 전공 영역이라서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하려면 맥락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기니까 애가 막 이렇게 하면 시끄럽게 떠들면 남들 그 맘충되기 싫어가지고 애한테 스마트폰을 줘버려요. 그럼 애들이 막 그거 보면서 게임하고 막 그 애 완전히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러죠.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알아? 그러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사진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걔들은 들어보고 싫어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 좀 다른 사진으로 다음 거. 알았어. 다음 거. 이게 넘기는 중입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그렇게 쓰게 되면 걔는 체질이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몸이 아이폰, 아이패드 몸이 돼 있어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의식 중으로 이거 보다가 이래 컴퓨터 모니터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구나 뭐 이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작은 글씨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서 작은 거 그러니까 안 보이도 딸 보고 얘 좀 읽어봐봐 이랬더니 정말 이런 사람이 왜 아이폰을 들고 다니냐 아이폰 줘봐야 찍어갖고 보이지? 사용 설명서 찍어갖고 이러면 보여요. 이거 왜 들고 다니나 쓸지도 모르면서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폰이 갖고 있는 결함 양식이 몸에 배어있는 애들이에요. 내가 지금 보는 거 재밌게 우리는 보고 난 뒤에 이거를 찍어서 보내줘야지가 아니고 나하고 내가 보고 있는 걸 너랑 같이 보고 있는 신경망으로 연결해볼까를 실현하고 있어요.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걸 했고 바로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봐봐. 그리고 쇼핑할 때 한 놈 보내면 한 명이 들어가면서 켜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소리만 해. 야 뒤로 잠깐만 뒤에 옆에 비춰봐. 그러면 나 그거 사줘. 우리는 이게 갈 때 뭐 사와. 잘못 사면 이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른 인간으로 변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 기기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 기기를 결합할 수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지금 스마트폰인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기술에 따라서 세대가 항상 이렇게 변해왔지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초기 미디어, 말 미디어하고 글 미디어만 하더라도 엄청난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꽤 오래 걸리죠. 왜 안 나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사회 구조의 지배적 양식은 대체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종류의 미디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지배적 양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이 분류를 하는 두 미디어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시간 편향적인 미디어가 있고 하나는 공간 편향적인 미디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 편향적인 미디어는
한번 그 미디어를 사용하면 그 미디어가 지속력이 오래돼가지고 오래가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미디어고 공간 편향적인 미디어는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데 지속력에서는 떨어지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의 문명을 봤을 때 시간 미디어를 지배적으로 주된 미디어, 의존할 수 있는 미디어로 선택한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공간 미디어가 주로 사용된 미디어, 그 지배적인 미디어로 썼던 문명의 특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공간 미디어를 쓰는 로마 같은데 종이, 파피루스 이런 걸 사용한 데는 뭐냐면 가볍게 이동해가지고 법령이라든지 새로운 지시사항을 멀리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 타고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외부 개방적이고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상업적인 거에 충실하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시간 편향적인 미디어는 한번 쓰면 가장 대표적인 시간 편향적인 미디어는 뭐냐면 돌입니다. 돌. 한번 파놓으면 한번 팠다 그러면 돌 다시 파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새겨놓으면 잘 안 바꾸는 거. 이걸 주로 지배적인 미디어로 사용하는 문명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영원, 시간적으로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전통, 오래된 거를 무조건 더 존중해주는 이런 특이한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 문명으로 이 두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이제 뭐 법령 파놓고 난 뒤에 하면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전통을 존중하고. 왜 안 바꾼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이 되는 거 다시 쓰면 되는데 오래 팠어요. 그래서 살고 법이 8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에. 대장 우리 8조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야 그럼 다시 다 파야 되잖아. 아이 그냥 이거 해. 이게 파진 거 따라서 살면 되지. 이게 뭐냐면 이게 바꾸는 의사가 없고 이미 있는 거를 충실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한 가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언어도 그런데 한글은 쉽게 어떤 의미에서 공간 편향적인 미디어의 속성이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고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는 거. 근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서양 쪽으로 시작하면 오래 걸리는 건 라틴어고 금방 배울 수 있는 건 페니키아 알파벳 이런 건데 상업하던 사람들이 쓰던 거. 그 알파벳 쓰는 사람들은 이제 장사하던 사람들, 공간적으로 넓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라틴어를 쓰는 거는 이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라틴어를 주로 쓰는 동네하고 알파벳을 주로 사용하는 동네하고는 문명의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데가 안동이지 않습니까? 안동 가면은 어른들이 지금도 자 누집하고 이런 거 무섭잖아요. 잘못하면 가가 잘못한 거지. 자 누집하고 이러면 집안을 완전히 보내는 건데 그 행동을 내가 잘못하면 내만 혼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 전체가 한꺼번에 훅 간다. 이게 한자, 양반, 뭐 전통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막 차시죠. 아직까지 아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할아버지 한자를 한자로도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사람이 갈 도리가 아니고 그러면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똑바로 알고 있는 게 뭐냐부터 시작했고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통과 아닌 거예요. 저 같은 미디어 학자는 뭐로 보냐면 저기 지배적인 미디어가 가서 보면 저 집안에 쭉 쌓여있는 뭐 족보부터 한자로 쭉 돼 있으면 이거 그 다음에 조상님 묘소에 갔는데 후손들도 다 못 읽는 한자로 쭉 써놨잖아요. 뭐에다 써놓습니까? 파쁘지 않습니까? 돌에다가. 그 욕망은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깎이고 바람 불어도 몇 대 동안은 이거 뭐 읽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할배가. 그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그 피석 보면서 또 설명할 거 아닙니까? 너 할아버지는 뭐 옛날로 치면 어디 뭐를 지내셨고 했고 이게 보이지 않는 욕망구조거든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는 욕망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배적인 양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디어는 전부 다 어떤 특정한 방식의 나름의 방식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욕망이 없으면 그 미디어를 이제 적용하고 채택하지 않았겠죠. 이 미디어가 문자 미디어가 얼마나 거대한 욕망이냐면 리터러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거대한 욕망이냐면 저 칠곡 그 할머니들 한글 처음 배워가지고 그 할머니들 시집 냈잖아요. 그 시중에 제가 이 할 때 이제 한 번씩 옛날
PPT라서 하는데 그 시를 써놓고 싶은 게 있어요. 웬 할머니가 시를 썼습니다. 내는 오늘 뭐 나가서 찾아보면 다 틀리죠. 뭐 몇 번 버스 몇 번을 타고 동네로 어디로 놀러 간다. 근데 누구 내가 내보고 어디 가냐고 묻는다. 내는 안 가르쳐줬다. 지는 글도 모르면서 뭐래요. 버스가 왜 어디 가는지 모른다. 나 안다 이거죠. 엄청난 욕망이거든요.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니는 못 읽지. 이거는 다 읽을 수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는 읽을 수 있는데 너는 못 읽는다는 엄청난 권력입니다. 근데 그거를 특히나 한자나 이런 건 더 그렇죠. 옛날에 모습이 뭐 시부름 시킬 때 뭐 어느 진사어른 뭐 옆 동네 진사어른한테 갖고 뭐 어렵게 귤이 누가 보내준 귤 5개가 들어와서 나눠서 뭐 잡숴보려고 뭐 진사님 5개 보냅니다. 서찰을 써갖고 이렇게 딱 넣어가 주는데 모습이 들고 가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뭐 누가 알겠어 두 개 따까마시를 딱 했는데 이거 보고 인무시게 매우 쳐놔야 되는 거죠. 야, 뭐, 황당하죠? 어찌 알았지? 아무도 본 놈이 없는데 내 묻는 거. 근데 그 안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가 안 돼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걔가 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개 묻고 2개 고쳤겠죠.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카피 페이스트 해갖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레포트를 내면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지? 대자뷰인데 분명히 어느 놈의 레포트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앞에 다 찾기가 힘들어서 안 했는데 요즘은 파일로 받아가지고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리면 이 논문과 이 논문은 몇 %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친구 자소서에 쓴 두 구조를 뺏긴다 그러면 둘이 잡아냅니다. 전국 컴퓨터가. 그래갖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당사자 2명한테 물어봐요. 다른 학교인데도 그렇습니다. 둘 중에 누가 뺏겼냐? 그러면 안 뺏긴 애는 죄가 없잖아요. 뺏긴 애는 그다음 학교 전부 취소된 예가 2건 있습니다. 그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같은 거 낸 것도 같은 학교도 아닌데 다른 학교에 냈는데. 그러면 이제는 쓸 때 그 학교마다 다 전파돼서 알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포트 그거 쓸 때 어쨌든가 말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이제 같은 말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걸 전제로 해갖고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문자라는 게 처음에 갖고 있던 가장 큰 욕망은 뭐냐면 자꾸 까먹는데 안 까먹고 싶다.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지속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데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거. 말은 하고 나면 끝이고 여기 있는 사람만 들으면 끝인데 여기 아니고 다음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욕망.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느냐면 어떤 의미로 인간이 살면서 삶으로부터는 획득할 수 없었던 영원성을 한번 획득해보고자 하는 욕망. 이게 이제 문자에 드러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플라톤 책,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건데 플라톤 책은 대부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하고 얘기하다가 한번 걸리면 제가 정말 무식합니다. 그 얘기 나올 때까지 물어보니까요. 난 이건 같은데 그래, 차라리 빨리 그래 나는 모른다. 그러면 너는 너를 안 모르 이제 시작이다 이러고 끝냈는데 그 많은 얘기들을 다 누가 적었냐면 플라톤이 기억을 해갖고 자기가 적었어요. 근데 플라톤은 음성 미디어 시대에서 문자 미디어로 넘어가는 딱 경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말을 불신해요. 자기는 문자를 불신합니다. 글로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데 근데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죠. 그래서 늘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은 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집트 신화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루 발명의 신이 와가지고 내가 문자라는 훌륭한 걸 발명했다 이랬더니 네가 발명한 게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남의 한 얘기를 읽고 난 뒤에 지가 또 도한 줄 알고 착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문자는 한편으로는 위대한 발명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해하고 인간을 오히려 더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반대작용을 할 수 있다. 그걸 경고를 해놓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문자를 빼고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통일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건 뭐냐면 전 세계 도서관을 연결해가지고 지역이라는 거리의 한계를 극복해서 이제 전 세계의 지식을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네트워크가 열렸다. 그러면서 열었어요. 근데 똑같은 걱정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똑같이 걱정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지식을 확보하는데 쉬워져서 지식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카피 페이스트로 갈 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정크입니다. 고급 정보는 다 뭐라고 하면 막혀있죠. 다 돈 내지 않으면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고 진짜 구해야 되는 것들은 다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수단이 바뀌었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린 말씀인데 알파벳이 선생님들 알파벳이 한 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알파벳이 A, B, C, D, E, F, G로 가는 것만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글도 알파벳입니다. 그리스 알파벳도 있고 라틴 알파벳도 있고 알파벳 종류 많습니다. 알파벳은 뭐냐면 표의 문자가 아니고 소리 말로 따라가지고 발음 기호에 의해서 무의미한 두 자모의 조합에 의해서 말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언어 체계는 다 알파벳입니다. 한글도 알파벳이죠. 이게 옛날 이 그림 문자, 상형 문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흔히 알파 베타가 나오게 된 초기 글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편향, 공간 편향을 말했던 헤롤드 이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가지 이제 다른 종류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이 돌에 파놓은 이 법전을 다시 팔라고 하면 여기 다 파져 있는데 차라리 다시 파는 이 법대로 살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들고 이 정도 안 되죠. 그러면 너 멀리 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걸 읽고 저걸 읽은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교류가 되는 사람들까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 그 앞에 조상은 뭘 했다, 어떻게 살았다가 관심이 있지. 저 옆 동네가 뭔 생각을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어느 동네하고 비슷하지요? 어느 동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간 편향적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네는 다소 폐쇄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하나 해봤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문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마지막 사람들이었던 러시아 사람들한테 1917년도에 루리아라는 사람이 와서 연구를 한 겁니다. 해봤더니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어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구술을 말하기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상 능력이 없습니다. 문자가 안 돼 있으면 추상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극에는 북극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하얀 빙판이 있고 거기는 뭐 북극곰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얀색도 알고 곰도 알면 흰색 털을 가진 곰 이게 추상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자 북극은 하얗습니다. 곰이 삽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그러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까만 곰은 본 적이 있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냅니다.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내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아는 추상 능력들은 문자 미디어가 우리한테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고유한 능력이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 반복하는 장황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많은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제비가 갑자기 낙엽에 달고 희한한 기상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볼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오래 나이 많이 든 할배밖에 없습니다. 니 내보다 많이 살아봤나? 내가 80까지 사는 동안 저런 일이 딱 2번 있었는데 니 본 적 있어? 없어요. 내가 2번 동안 똑같은 일을 봤는데 요렇게 일이 벌어지면 올 겨울에 어마무지하게 춥더라. 그 얘기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기록이 없거든요. 살아있는 화석만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밖에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자 문화가 활발하지 않았던 데는 대부분 연장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에 충실하지 추상적인 거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말에 있어서 설명문보다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증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우듯이. 예, 그 다음에 감정이 연극하듯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추상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자 시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특성이 그 말로만 하는 미디어에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냐면, 전자미디어, SNS 미디어 시기는 다시 활자 미디어 시대의 기본적인 특징을 넘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냐면 구슬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2구슬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애들이 왜 카톡을 한 문장이 못 보내느냐 제2구슬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드로 연결되고 애들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아주 어린 중학생들, 초등학생들하고 대화해 보시면 알 겁니다. 논리 정결하게 논리 전개하는 방법이 안 돼 있고 근데 엄마 있잖아 뭐 했는데 잠깐만 그 정신이 없어요. 그게 걔들 말하기의 특징이 뭐냐면 걔들이 결합되는 방식이 구술성을 획득하는 제2구술기로 전환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나는으로 시작해서 마침표 찍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으로 시작해서 마침표 찍으면 무슨 뜻입니까? 얘기 그만하자는 얘기죠. 주어 넣고 했습니다로 끝내고 점 찍으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 통보잖아요. 공식적인 통보. 문어 필드예요. 카톡 창은 톡이잖아요. 거기에 구호 필드인데 문어로 써버리면 얘기 그만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할 때 야 뭐 이렇게 윤정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윤정 이름을 딱 성을 붙이는 순간 이게 뭡니까? 지금 룰 체인지 됐다. 이거잖아요. 내 지금부터 하는 말 이거 나 지금 진짓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 너 나의 말을 흐트러 듣지 마라. 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에는 생각해서 하는 모든 말들이 걔들한테는 같이 대화하기 너무 버거워. 왜 이렇게 진지하지? 이거는 너무 공식적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화를 하지 않고 자기 딴에는 어려운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할 때 문자로 문어체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보다 또 한 레벨 위에 있는 나이 세대의 고참들은 우리 학교에 이제 좀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들 우리 김쌤 같은 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많아서 안 가실 텐데 우리 정걸진 선생님 같은 분은 교수님 제가 오늘 뭐 이래갖고 이렇게 해서 뭐 병원 때문에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자를 틱 보낸다고 아들이 왜 버리셨노?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금방지게 문자로 한 통 띡 보내고 내가 못 온다고 네가 못 온다고 네 문자 뚝 보내고 그럼 끝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드는 뭐냐면 구술 모드에서 문자로 요즘 애들이 주어로 시작해서 적으로 끝나면 보고서예요. 최선을 다한 보고서입니다. 그걸 문자 하나 띡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보냐면 미디어 모드를 보지만 걔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드하고 다른 모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표현한 방식이죠. 여기 이제 전자매체가 구텐베르그 나게를 밀어내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SNS 모드가 뭐냐면 일로 넘어오는 거죠. 다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모드가 막히면 정체성이 바뀌어요.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묻는 방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제 처음에 SNS 등장할 때 얘기를 해봤습니다. SNS가 등장하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의사소통을 배경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이렇게 처음에 SNS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등장하고 난 뒤에 가족 간의 대화가 늘었습니까? 오히려 줄잖아요. 안 하죠. 차라리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끔씩 그럽니다. 야 나는 옛날에 공중전화에 줄 서갖고 기다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엄마한테 전화했다. 주말에 잘 계시냐고. 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한 달이 가도 소식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가서 전화를 한다는 게 리추얼이잖아요. 꼭 해야 된다. 이건 무난 편지 쓰듯이. 얘들은 반대로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숨을 쉬고 있을까?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숨 안 쉬고 전화 왔겠죠.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건 아버지 숨 쉬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요. 지가 누르기만 하면 언제나 연결될 수 있다는 거는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SNS에 지금 사람들이 가끔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 카톡에 우리 젊은 애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워지지 않는 일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한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일. 이 새끼 누굴까? 근데 차마 야 이거 안 읽은 사람 보고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애들이 나하고 얘기 잘해주는데 그럼 제가 이제 순진하신 양반 같으니 벌써 딴방 차려서 나갔어요. 나간 애 아무도 없는데 니만 빼고 방 따로 있다고요. 그래도 되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방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마치 자유로운 대화가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예전보다 훨씬 더 구조적으로 드러낸 방식으로 왕따를 시킬 수 있는 누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페북에는 싫어요 없잖아요. 페북에는 좋아요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좋아야만 해야 될까? 근데 또 좋아요 안 눌러주면 진정상하잖아요. 무조건 또 한 번 눌러줘야 되고. 근데 이게 좋아요와 사랑해요를 강요하는 이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잖아요. 언제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때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 모든 제가 전공한 현상학이나 해석학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관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엄마하고 같이 살 때는 몰라요 사실은. 언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려는 거 엄마가 부재하기 시작하면 죽고 나면 압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죽어 효자는 많잖아요. 우리 엄마가 내를 찍겠는데 차라리 전화도 안 하다가 정모 없으면은 내가 맨날 잘못해서 생각하고 때 되면은 엄마 생각하고 진짜 그러면 부르죠. 살아있을 때 잘하지. 워킹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차가 워킹하면 내 차는 여러분 오늘 갖고 차 집에 주차할 때 고맙다 오늘도 별일 없이 잘 돌아가셨구나 안 하잖아요. 갈 때마다 내 차가 참 고마워. 차가 딱 고장이 나면 내일 당장 출근할 때 어떻게 가야 되나? 야가 나한테 이런 놈이었구나. 그때 보여요 미디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작동을 안 하면 보입니다. SNS도 마찬가지예요. 잘 작동하고 뭐 있다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얘가 너무 잘 작동하는 게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밀고 나가줘서 지금 옛날보다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절친 몇 명이냐? 5명 이렇게 하면 자기 페북 패치는 뭐 팔로워가 20만이 된다고 하지만 왜 그 많은 팔로워를 가진 효리와 김재동은 그렇게 외로워할까요? 맨날 산에 가고 제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그 표정에서 외롭잖아요. 친구가 너무 많아서 해피한 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팔로워가 많았고 진짜 해피한 사람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고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면 다 친구가 한 반에 5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나를 미워하는 거 같고 이 전교에 300명이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 어떻게 더 외롭습니까? 이 많은 패친들 속에서 풍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빈곤하고 말하는 것도 이미 루틴이 생겼잖아요. 카톡에서 하는 말, 그다음에 페북에서 하는 말이 진심을 담은 말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말, 안녕 잘가 이런 말처럼 돼 있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 이미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만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믿고 살아야 되는 나는 안 읽은 거 알지만 그 이상한 거울 속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현대가 시작되면서 사르트르가 전자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더 그렇게 됐지만 사르트르가 한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은 나의 지옥이란 말을 사르트르가 했지 않습니까? 타인은 나의 지옥이에요. 타인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근데 이 지옥은 그냥 완전히 어마어마한 지옥이 돼버렸어요. 요즘 애들이 왜 젊은 애들이 특히나 나는 누구인가에 해서 힘들어하냐면 너 누구야? 옛날에는 물어보면 너무나 물어보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 누구냐? 나 옛날에 생각을 해요. 너 누구냐? 나 우리 할아버지 아들이고 옛날에 자본주의가 심화되기 농촌 사회에서는 얘가 농부 아들이에요. 너 잘하면 뭐 할래? 물어본 놈이 이상한 놈이죠. 뭐 하겠어? 농부하죠. 목수집 아들이면 웬만하면 목수하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뭔지를 자기한테 물어봐서는 알 수도 없고요. 거울을 통해서 봤는데 그 거울이 뭐냐면 인스타그램이고 페북이고 이렇습니다. 괴로워하면서 봐요. 왜 괴로워하느냐면 타인이 나의 지옥이거든요.
나도 괜찮은 삶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별것도 아닌 게 어느 날 이상한 거 갖고 뭐 여행지 갖고 뭐 여행 사진을 올려놨어. 아 돌겠네. 이거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이게 잘 나가네. 싫은데 계속 회복 친구들이 나는 잘 살아 막 올려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에이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사실 걔들 다 거짓말하는 중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데 먹으러 올라간 걸 막 올려요. 근데 그걸로 다 둘러싸인 페이스북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청춘들이 보면 왜 딴 애들은 다 해피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지옥에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둘러보면 서정주 시인 그 시처럼 모조리들끼리 만나면 반갑잖아요. 똑같은 애들 이러고 술 먹으면 되는데 돈 얼마 있노? 3,000원. 니는 그럼 2,000원 없대요. 그럼 5,000원씩 막걸리하고 새우가서 꽉 해피했어요. 그래도. 근데 그걸 둘이서 먹는데 서로 쳐다보는데 띵 떴어요. 역시 맥주는 수제, 생크림, IPA. 나는 야, 이 새끼들 뭐 돈이 어디서 나는 막 이러면서도 가도 어쩌다 먹는데 그걸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잘못된 거울을 보여줘서 모두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그게 SNS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SNS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보이는 것도 싫지만 남이 가끔 가다가 제가 만약에 친구를 맺고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보이는 게 사실이면 같이 기뻐해 주겠는데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게 진짜가 아니고 자기들도 보여주는 가면 그 즐거움을 치장한 걸 보고 있는 고통은 더 큽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박수를 치겠는데 그게 아닐 때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이 더 큰 거죠. 처음에 제가 이 소셜미디어와 뭐 이 문화 그다음에 정체성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럼 항상 끝에는 이렇게 나오죠. 답이 있느냐? 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자마자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교육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너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게 너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아냐라는 걸 알면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이런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특강하면 이제 흔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아이는 맨날 책만 보는데 괜찮죠? 안 됩니다. 책만 보면 편집 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영상 미디어에 완전히 빠져있는 애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밸런스를 맞추는 미디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는 활짝 미디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로 쓰는 건 괜찮은데 책만 많이 읽어도 병되고요. SNS에 몰입해도 병이고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버릇으로 애들 보약 먹이듯이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릴 때는 최소한 제일 처음에 각인되는 미디어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각인되는 미디어가 책 미디어가 어느 정도 심어져 있을 때 영상 미디어가 들어오면 밸런스가 잡혀서 완전히 쏠리지 않는데 제일 처음부터 스마트폰 네트워크 미디어나 영상 미디어에 노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 책이 읽힌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몰입, 촉각, 청각 이런 미디어가 원초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시각 미디어는 용어를 좀 써야 되거든요. 용어를 써서 집중하는 미디어, 감각 일도를 조정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다른 미디어에 이미 초기 미디어에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 조절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초기에 그냥 그림책 넘기면서 보는 거를 하고 책 넘길 때 촉감이나 이런 걸로 촉각을 먼저 배워야지 평평한 유리창의 느낌, 넘어가는 느낌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먼저 배우면 책 읽으라 그러면 책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난독증일까 싶을 만큼 책을 못 읽어냅니다. 그 우리 애만 특징이 아니거든요. 영상 미디어에 중기적 지상에 노출되면 아주 맘먹고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 차원에서 다른 미디어를 투입하지 않으면 미디어 밸런스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제 1세 미디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은 깝깝한 거고 냉정한 거고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따지는 감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활짝 미디어 세대는 지금 여기에 서서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2년 뒤, 3년 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리니어거든요. 이렇게 책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넘어가는 특성이 몸에 배기 때문에 오늘, 내일, 다음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영상 미디어 세대는 텔레비전 미디어부터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미디어는 모자이크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세대만 해도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일이 없습니다. 5년 뒤에, 그러니까 그 밖에 환경도 그렇지만 5년 뒤에 뭐 할 건지 계획을 세워봤나 그러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원바이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책 시대의 미디어 방식이거든요. 걔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냐부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같이 태어난 놈 보고 니는 왜 조인성처럼 안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건 다시 치료하려고 하면 제 얼굴은 치료도 안 되지만 치료한다고 조인성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미디어 밸런스는 열심히 노력해갖고 다른 미디어를 투입하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미디어 사용법을 잡는 게 아니고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아이덴티티를 나름 확보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좋지만 미디어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자아 정체감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애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미디어를 차차히 보면 내가 옛날하고 달라진 사람이 되지 않은 여러분과 소설책 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문학소녀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쉽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한번 돌아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 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소통의 질과 내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걸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사실 너무 짧아요. 한 시간은 너무 짧지만 마샬 맥론의 한 얘기는 미디어는 만만하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름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한테 나름의 방식대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미디어 이해인데 오늘 말씀드린 소셜 SNS도 나름의 고집이 있고 나름의 자기 방식으로 우리한테 심어진다 그런 거를 만 전달해도 오늘 나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상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김상호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던 주제가 두 가지 있는데 제가 사전 통지도 드렸지만 나눠드린 교재 뒤편에 파란색 페이지 보시면은 주제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앞서서 이제 퍼실리테이터 분께서 지난 토론 결과물과 간단한 부가 설명을 드리고 바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 보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서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토론은 떠났던 청년 다시 대구로 오다였습니다. 그래서 1주제는 내년에 비친 대구의 모습, 2주제는 대구의 청년들 어찌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두 그룹, 네 그룹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년에 비친 대구의 모습은 먼저 진단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외형을 중시하고 보수로 대변되는 정체된 도시였다 이런 진단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시킬 거라는 것은 대구가 사실은 분지가 아니라 강을 중심으로 한 열린 도시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 기반으로 소모임을 활성화해서 열정을 발산하는 변화를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청년들 어찌 합니까? 여기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문화 차이나 저임금이나 또 배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꾸 탈대구를 가속화시킨다 이런 진단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계해서 취업 지원을 좀 더 연계를 하자는 것과 그다음 청년수당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청년수당도 청년